2026년 2월, 저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중장이었습니다. 별 2개 달린 견장을 달고 평양 시내 간부 전용 아파트에 살면서 배급 걱정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중장이면 여러분, 그게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수십만 군인들 위에 있는 자리입니다. 나라에서 그 지방까지 먹여 살려주는 자리입니다. 그런 제가 아내와 아들과 딸을 데리고 어머니를 두고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짐은 가방 하나였습니다. 평생 살아온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갔어요. 국경을 넘던 그 새벽, 저는 아무것도 무서운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딱 하나만 생각났어요. 평양에 홀로 남겨진 82살 어머니. 그 얼굴 하나만.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평양시 모란봉구역 개선동에서 태어났습니다. 모란봉이라고 하면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벚꽃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4월이면 그 산 기슭에 벚꽃이 가득 피는데 간부 가족들끼리 돗자리 펴놓고 술도 한 잔씩 하고 그랬어요. 제 어린 시절 봄 기억이 딱 그겁니다. 아버지 무릎 베고 누워서 꽃잎이 떨어지는 걸 보던 그 장면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 그 봄바람이 눈에 선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군인이셨습니다. 대좌, 우리로 치면 대령 정도 계급이셨는데 그 시절엔 군인 집안이면 평양에서도 꽤 대접을 받았어요. 계급도 남들보다 좀 더 나았고 봉화상점이라고 간부 전용 상점이 있었는데 거기서 물건도 살 수 있었습니다. 보통 주민들은 들어가지도 못하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도 배급이 있던 시절 아십니까? 어르신들은 아실 겁니다. 그 시절 배급표 하나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요. 북한에선 그게 1990년대까지 제대로 돌아갔어요. 그 배급제가 돌아갈 때는 저도 그 시스템이 당연한 줄만 알았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거 받아먹고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정말 체제를 의심한다는 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시작한 건 18살 때였습니다. 사관학교에 들어가면서요. 키가 크고 성적도 괜찮았으니까 아버지가 분을 권하셨어요. 사관학교 입학하던 날 어머니가 제 군복 단추를 하나하나 잠가주시면서 이러셨어요. 성철아,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거라. 그때 어머니 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그게 벌써 40해 전 일이에요. 사관학교에서 제 짝이 된 친구가 있었습니다. 최동혁이라는 친구였어요. 함경남도 함흥에서 올라온 녀석인데 처음엔 말투가 달라서 좀 어색했는데 금방 친해졌습니다. 그 녀석이 어찌나 재밌는지 밤새 막사에서 수다를 떨다가 저 못돼 들켜서 기합을 받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게 30년을 함께 군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친구 한 명쯤 있으시죠? 말 안 해도 눈빛만 봐도 아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나라가 시키는 대로 살면 된다고, 충성하면 보답이 온다고. 그렇게 30여 년을 믿으며 살았어요. 제 딸 성애가 유달리 공부를 잘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중국어를 혼자 독학으로 익혔어요. 어디서 교재를 구했는지 그 어린 것이 혼자 밤마다 중얼중얼하더니 어느 날 보니 중국어로 글을 쓰는 겁니다. 저는 그때 대견하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아버지로서 조금 걱정이 됐어요. 외국어를 너무 잘하면 북한에선 그게 꼭 좋은 시선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 아이 재주가 나중에 우리 가족 목숨을 구하게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중장 계급장을 달게 된 건 52살 때였습니다. 별 2개. 총참모부 작전국으로 발령이 났어요. 국가의 모든 군사작전을 설계하는 부서입니다. 전략을 짜고 지도를 펼치고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일이 제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 시절 저는 북한 군사력의 핵심에 있었습니다. 어떤 정보든 제 손을 거쳤어요. 그게 나중에 독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무렵까지만 해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니, 적어도 행복하다고 믿었어요. 아내 오키가 저녁마다 밥상을 차려주고 아들 성민이는 군관으로 잘 자라고 딸 성애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어머니는 우리 아파트에서 손자들 보며 지내시고 정 밖으로 평양 야경이 보이는 그 집에서 저는 작은 행복에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어딘가 조금씩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 무렵이었는데요. 처음엔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최동혁이가 한 번은 저한테 조용히 이런 말을 했어요. 술자리에서 주위 아무도 없을 때. 성철아,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건지 가끔 모르겠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30년 지기가 한 말인데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무거웠는지 몰라요. 그냥 웃어넘기면서 야, 소리 낮춰 라고 했습니다만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게요. 최동혁이 이야기를 먼저 드려야겠네요. 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2025년 가을이었어요. 출근을 안 하는 겁니다. 하루, 이틀, 사흘. 저는 처음엔 몸이 아픈가 싶었어요. 30년을 함께한 사람이니까 집에라도 한번 가볼까 하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분이 전화를 받더니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냥 끊어버리셨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북한에서 가족이 전화를 갑자기 끊어버린다는 건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말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집도 같이 위험해진다는 뜻이에요.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심장 소리가 제 귀에 들렸어요. 다음날 출근하니 최동혁 자리가 그냥 비어 있었어요. 아무도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30년 동기가 하루아침에 없던 사람이 된 거예요. 6.25 때 가족을 잃으신 어르신들, 그 마음이 딱 이랬겠구나 싶었습니다. 눈앞에서 사람이 사라지는데 슬퍼할 수도, 찾을 수도 없는 그 마음 말이에요. 저는 그날부터 이상한 긴장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출근하고 회의하고 결제하고, 그런데 속으로는 계속 그 질문이 맴돌았어요. 최동혁이는 어디 간 거지? 왜 그 술자리에서 그 말을 했을까? 그 무렵 생활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중장이라고 해서 모든 게 다 풍족하진 않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IMF 때보다 더 심한 시절이 2025년 북한 경제였어요. 아파트 난방이 끊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석탄 배급이 줄었거든요. 저녁에 집에 오면 영하 15도 되는 추위 속에서 아내가 전기장판 하나 깔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도 저희는 형편이 나은 편이었습니다. 문제는 주변이었어요. 장마당이라고 우리로 치면 재래시장 같은 곳인데요. 거기 쌀값이 그해 북한 돈으로 킬로그램에 6,000원이었습니다. 일반 노동자 한 달 월급이 3,000원인 시절에요. 아이 셋 딸린 집에서 한 달에 쌀을 얼마나 먹겠습니까?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르신들, 옛날 보리고개 넘기시던 그 시절 기억하십니까? 봄이 되면 양식이 떨어져서 풀뿌리 캐드셨다는 그 이야기 말이에요. 북한의 2025년이 딱 그랬습니다. 평양 시내 장마당 구석에 꽃제비라고 부르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부모 없이 거리를 떠도는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이 쓰레기통 뒤지는 걸 보면서 저는 매번 시선을 돌렸습니다. 볼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아내 오키가 조용히 제 옆에 앉더니 말했습니다. 여보, 성희한테 어제 인민반에서 사람들이 왔었어요. 인민반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통반 같은 건데 거기서 서로 감시를 하는 거예요. 딸 직장 동료 중 누가 외국어 교재를 갖고 있냐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입안이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성의 방에 가서 조용히 물었어요. 너 중국어 책 어디냐? 딸이 책상 서랍 깊숙한 데서 꺼내 보여줬어요. 손때가 잔뜩 탄 낡은 교재 2권이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받아들고 한참 있었어요. 딸 얼굴을 보니 눈이 살짝 떨렸습니다. 아버지한테 혼날까 봐요. 저는 그냥 잘 숨겨라고만 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해외 출장 때 조금씩 모아둔 달러 뭉치를 꺼냈습니다. 15년에 걸쳐 중국과 러시아 출장 때마다 조금씩 5달러, 10달러씩 빼놓은 것들이었어요. 세어보니 4,300달러였습니다. 저도 그때까지 그게 왜 있는지 제 자신도 몰랐어요. 그냥 불안할 때마다 꺼내보는 거, 그 이상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이걸 언제 쓰게 될지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2025년 겨울이었습니다. 12월 중순 평양 기온이 영하 20도 아래로 내려간 날이었어요. 총참모부 청사 안에서 저는 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났어요. 창밖을 내다봤더니 보위부 차량 2대가 서 있었습니다. 보웨이부라고 쉽게 말하면 비밀경찰 같은 데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면 좋은 일이 없어요. 끌려 나온 사람은 저와 같은 작전국 소속 대저였습니다. 저보다 12살 어린 이름이 박상진이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끼는 참모였어요. 학식도 있고 성실하고 아이 2 딸린 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죄목이 뭔지 아십니까? 해외 학술 자료를 열람했다는 겁니다. 군사기술 관련 외국 논문을 인터넷에서 찾아봤다는 게 죄였어요. 과학자가, 군사전략가가 외국 자료를 참고하는 게 죄가 되는 나라. 그게 제가 30여 년을 충성 바쳐 지킨 나라였습니다. 박상진이 2 보위부 요원에게 양팔이 잡혀 끌려가면서 저를 봤습니다. 20걸음쯤 떨어진 거리였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살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억울하다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체념이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한 눈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아내가 밥상을 차려줬는데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오키가 제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밥상을 치워줬어요. 30년 같이 살다 보면 말을 안 해도 알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뼈에 사무치게 느꼈어요. 저는 이 체제가 옳다고 믿으면서 살았어요. 그 믿음 하나로 30년을 복무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그날 저녁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이상가족 상공방송 보시면서 어르신들이 그렇게 우시던 그 마음, 저도 이제 알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라지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그 마음 말이에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구분도 안 되는 그 감정 말이에요. 그날부터 저는 기억을 하나하나 꺼내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요. 얼마나 많은 박상진들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최동혁들이 사라졌는지, 제가 외면했던 장면들이 하나씩 떠오르는 거예요.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입안이 쓰고 쓴 밤이 계속됐습니다. 알면서도 말을 못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사람을 갉아먹는지 여러분은 상상이나 하시겠습니까? 직장에서는 웃고 집에서는 어머니 앞에서 평온한 척하고 그러되 속으로는 계속 이 질문이 맴돌았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다음 주 박상진의 아내가 인민반에서 쫓겨났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연좌제예요. 남편이 걸리면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같이 갑니다. 그 집 큰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나도 이 안에서는 안전하지 않구나. 별 2개짜리 견장도 언제까지 나를 지켜줄 수 없구나. 2026년 1월이 됐습니다. 새해라고 뭐가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오히려 더 추워졌습니다. 어머니가 기침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가벼운 감기인 줄 알았는데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도 낫질 않았습니다. 기침약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기침약 하나 구하기가 그 시절 북한에서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약국에 가면 약이 없습니다. 장마당에서 구해야 하는데 중국산 기침약 한 통이 북한 돈으로 12,000원이었어요. 중장 월급으로 살 수 있는 돈이지만 일반 주민들한텐 하늘의 별 따기인 겁니다. 자식이 부모님 약 하나를 못 구해드리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나마 약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약이 효과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기침이 가슴 깊은 데서 나는 소리였어요. 병원에 모셔가야겠다 싶었는데 북한 병원에 뭐가 있겠습니까? 청진기 하나로 진단하고 처방전 써줘도 약이 없는 병원이에요. 그 무렵 저한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1월 중순이었어요. 제 비서관이 아침에 와서 조용히 말했어요. 중장 동지, 어제 누군가 중장 동지의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서랍에 머리카락 한 올 끼워 놓는 방법 군인들은 다 알아요. 누군가 제 책상을 뒤진 겁니다.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표정 하나 안 바꾸고 그래 알았어 라고 했어요. 비서관에 보내고 혼자 창밖을 봤습니다. 평양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창이었어요. 그 익숙한 풍경이 그날은 낯설게 보였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감시를 받고 있는 걸까? 최동혁이 사라진 것과 관련이 있는 걸까? 그날 저녁 아들 성민이를 불렀습니다. 성민이는 군관이었어요. 저처럼 군복 입은 아들이 자랑스러웠는데 그날 처음으로 그게 두려웠습니다. 연좌제. 내가 걸리면 이 아이도 같이 끝납니다. 성민이 얼굴을 보면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밥은 먹었냐고만 했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며칠 뒤 이웃 간부 한 분이 저를 따로 불러 아주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 중장 조심하시오. 위에서 작전국 몇 명을 들여다보고 있어.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분도 더 말하면 자기가 위험하니까요. 저는 그분 손을 잡고 고맙다고 했어요. 그분도 고개를 끄덕이고 바로 자리를 떴습니다. 북한에서 그 정도 귀띔을 해줬다는 것 보통 인연이 아닌 거예요. 집에 오니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기침이 좀 가라앉으셨는지 눈을 감고 앉아 계셨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작아 보이던지요. 82살이 되신 어머니가 그렇게 작아 보인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들로서도 아버지로서도 남편으로서도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가족 전체가 무너집니다. 내가 끌려가면 아내도 성민이도 성애도 어쩌면 어머니까지. 연좌제가 어디까지 뻗어가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작전국에서 30년을 일한 사람이에요. 그 시스템이 얼마나 촘촘한지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길이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내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아이들 다 잠든 것 확인하고 이불 속에서 아내 귀에 대고 아주 낮게 말했어요. 오키야, 우리 나가야 할 것 같아.
아내는 한참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30년을 같이 산 사람이에요. 의심을 고친 건 2026년 1월 말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출근해 보니 제 비서관이 또 귀옛말을 했어요. 중장 동지, 어젯밤 비웨이브에서 이 건물 출입 기록을 가져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작전국 중장의 출입 기록을 들여다본다는 건 이미 제가 수사 대상에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비웨이브가 한번 시작하면 끝이 어딘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퇴근 후 저는 평양 외곽 아버지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혼자였어요. 칼을 대고 걸어 올라가니 잡초가 좀 자라 있었는데 손으로 헤치고 산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영화의 땅바닥인데도 무릎이 시린 줄도 몰랐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이 못난 자식이 고향을 떠납니다.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식들만큼은 자유로운 땅에서 살게 해주고 싶습니다. 아버지도 군인이셨으니까 이 아들 마음을 아실 겁니다. 산소 앞에서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내려왔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눈물이 나올 여유조차 없었어요. 이미 머릿속은 작전 계획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저는 30년을 작전을 짜온 사람이에요. 이번엔 내 가족의 탈출 작전이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 자식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죠? 자식 앞에서는 아무것도 무섭지 않다는 것. 그런데 그 어머니를 두고 떠나야 한다는 게 그건 다른 얘기였어요. 어머니께는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러시아 쪽으로 군사 시찰을 다녀온다고 했어요. 2주일 다녀오겠다고. 어머니가 밥은 먹고 가거라고 하셨어요. 아내가 차려준 저녁 밥상이 목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손이 제 등을 두드리시는데 그 손이 어찌나 가볍던지요. 82살 어머니 손이 그렇게 가벼웠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어머니 방에 들어가 손을 잡았어요. 아무 말 없이 한참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러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웃으면서 그냥 보고 싶어서요 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등을 가만히 두드려 주셨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손이 지금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식들 손을 잡고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들만큼은 두려움 없이 하고 싶은 공부 마음껏 하고 하고 싶은 말 마음껏 하고 살게 해주겠다고. 그게 제가 이 결심을 한 유일한 이유였어요.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야.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민이와 성혜에게는 따로 불러 말했습니다. 성민이는 군관이라 규율이 몸에 배어 있어서 표정 하나 안 흔들렸어요. 성혜는 잠깐 눈을 감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저 중국어 할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 말 한마디에 제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열심히 섰다고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닙니다. 열심하고도 닷새를 평소처럼 살아야 했어요. 아침에 출근하고 회의하고 결제하고 부하들한테 지시하고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중장이어야 했습니다. 의심을 사는 순간 끝이니까요. 속으로는 한 걸음씩 출구 쪽으로 옮기면서요. 그게 사람을 가장 지치게 합니다. 웃는 얼굴과 떨리는 속이 같이 있는 그 상태요. 월세는 최동혁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어디로 갔는지 저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어요. 최동혁이가 술자리에서 그런 말을 했을 때부터 그 녀석 어딘가로 빠져나갔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30년 친구니까요. 알거든요. 저는 작전국에서 쌓아온 채널 중 하나를 조심스럽게 건드렸습니다. 중국 단동 쪽에 연결된 라인이었어요. 군사정보 교환 목적으로 오래 유지해온 루트였는데 그 루트를 통해 최동혁이한테 신호를 보냈습니다. 암호처럼 짧은 메시지였어요. 42기 동기, 연락 가능하면 연락바람. 32기가 저희 사관학교 기수예요. 사흘 뒤 응답이 왔습니다. 숫자 3개. 저는 그게 뭔지 바로 알았어요. 날짜와 장소였습니다. 최동혁이가 살아있었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눈앞이 뱅글뱅글 돌았어요. 살아있다는 안도감인지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긴장감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최동혁이는 이미 국정원과 연결이 돼 있었어요. 한국 정보기관이 그 친구 탈북을 지원했고 그 과정에서 저 같은 고위직이 뒤따라 나올 수 있도록 루트를 준비해뒀던 겁니다. 국정원 입장에서는 총참모부 중장이 살아서 넘어온다면 그건 보통 일이 아니었겠죠. 이 정도 계급이 이 정도 정보를 갖고 넘어오는 경우는 흔치 않으니까요. 짐을 쌌습니다. 평생 살아온 모든 것을 가방 하나에 넣어야 했어요. 속옷 몇 벌, 가족사진 4장, 그리고 15년에 걸쳐 모아온 달러 4,300달러. 그게 전부였습니다. 군복은 그냥 옷장에 걸어놨어요. 그 별 2개짜리 견장을 마지막으로 한 번 봤습니다. 30년이 거기 달려 있었는데 이상하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내 오키가 가방을 들고 제 옆에 섰어요. 현민이와 성혜도요. 넷이서 거실에 서서 집안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어머니 방 문이 닫혀 있었어요. 주무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 앞에 잠깐 섰어요.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가 그냥 내렸습니다. 문을 열었다가는 못 떠날 것 같았어요. 2026년 2월 첫째 주 금요일 새벽 3시였습니다. 새벽 3시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중장이에요. 차가 있었습니다. 관용차 기사도 있었지만 그날은 직접 운전했어요. 새벽에 가족이랑 어딜 간다는 게 이상해 보일 수 있는데 저는 미리 준비를 해뒀습니다. 러시아 시찰 전 가족과 함께 지방 현지 지도 업무를 수행한다는 서류를 직접 작성해 도장까지 찍어놨어요. 박정국 중장이 만든 서류입니다. 검문소에서 의심할 이유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일반 탈북자들하고 달랐던 부분입니다. 두만강을 맨몸으로 헤엄쳐서 건너는 게 아니었어요. 저한테는 합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신분이 있었고 그 신분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쓴 거예요. 첫 번째 검문소를 통과했습니다. 경비병이 경례를 붙이고 서류를 확인했어요. 30초였습니다. 그 30초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30초였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경비병이 서류를 내밀며 통과하십시오 라고 할 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속으로 숨을 내쉬었어요. 뒷좌석 아이들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검문소도 마찬가지였어요. 중장, 견장을 보고 경례. 서류 확인, 통과. 아내 손을 제가 기어봐야 기어가면서도 꼭 잡고 있었는데 아내 손이 얼음장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중국 접경 쪽으로 들어갈수록 검문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미 계획된 루트였어요. 최동혁이가 그리고 국정원이 설계한 루트였습니다. 접경 지역 특정 지점에 차를 세우라는 지시가 있었어요. 세우니까 중국 번호판 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중국 쪽 조력자가 나왔습니다. 국경을 넘는 건 차 안에서였습니다. 특별한 통로였어요. 제 직위를 활용할 루트라고만 말씀드릴게요. 총소리도 없었고 강물도 없었습니다. 그게 일반 탈북자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저는 지금도 그 부분을 길게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는 별 2개짜리 견장독에 살아나왔는데 그 새벽에도 두만강 어딘가에서 맨몸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었을 테니까요. 중국 땅을 밟은 건 새벽 5시 반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성애가 제 팔을 붙잡으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우리 나왔어요. 그 말 한마디에 아내가 소리도 못 내고 어깨를 떨었어요. 서민이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봤습니다. 새벽 별이 몇 개 남아 있었어요. 저는 북쪽 하늘을 봤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방향이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그리고 저 하늘 아래 주무시고 계실 어머니께 속으로 말했습니다. 살아서 꼭 다시 오겠습니다. 그게 약속이었어요. 지금도 지키지 못한 약속입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성민이가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군관 아들이 아버지를 부축하는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냥 아들한테 기댔습니다. 그래도 됐어요? 더 이상 중장이 아니어도 됐으니까요. 중국 단동이었습니다. 압록강 바로 건너편 도시예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중국도 쉽지 않았어요. 아니, 중국은 중국대로 또 다른 긴장이었습니다. 신분증이 없으니까요. 북한에서 중장이던 제가 중국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위법 체류자였습니다. 단속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북송입니다. 북한으로 끌려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가족 넷이 다 끝나는 거예요. 첫 이틀은 조선족 동포분이 운영하는 작은 식당 창고 같은 데서 숨었습니다. 사람 하나 누우면 꽉 차는 공간이었는데 우리 넷이 들어갔어요. 그 조선족 어르신이 저녁에 옥수수죽을 끓여다 주셨어요. 뚜껑을 열었을 때 그 김이 얼마나 따뜻하던지요. 어르신이 이러셨습니다. 같은 핏줄이 어디 가겠어. 마음 편히 있다 가시오. 그 한마디에 아내가 그만 울었습니다. 소리도 못 내고 입을 막고 어깨만 들썩이면서요. 우리 어머니 살아계셨다면 딱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여기서 성애가 빛을 발했습니다. 그 아이 중국어 실력이 진짜였어요. 조선족 어르신과도 중국인 연락책과도 밖에 나가서 필요한 것을 구할 때도 성애가 나섰어요. 발음이 어찌나 자연스럽던지 나중에 한국 와서 정보기관 분들도 놀라셨어요. 어릴 때부터 혼자 독학한 게 그렇게 쓰일 줄이야. 딸이 그렇게 대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별일 아닌 것 같았던 아이의 재주가 어느 날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순간 말이에요. 저는 그때 성의 중국어 교재를 걱정했던 제가 부끄러웠어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밖에서 경찰차 소리가 났습니다. 창고 안에서 넷이 서로를 봤어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다들 숨을 참았습니다. 경찰차가 식당 앞을 지나쳐 가는데 45초가 걸렸어요.
그 45초 동안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들만은요? 지나쳤습니다. 성민이가 조용히 긴 숨을 내쉬었어요. 성애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내는 눈을 감은 채로 있었어요. 국정원과의 연결은 최동혁이가 이미 다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단동에 있는 동안 한국 측 연락책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며칠 안에 다음 루트가 열린다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동남아시아를 통하는 루트였어요. 저희는 사흘을 그 창고에서 버티면서 기다렸습니다. 그 사흘이 제 인생에서 가장 좁은 사흘이었어요. 몸이 아니라 숨이 좁은 사흘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어요. 이미 결심을 했으니까요.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 북으로는 못 돌아간다. 그 결심이 오히려 저를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30년 군인이 별 2개 떼고 나서야 진짜 용기가 뭔지 알았어요. 단동에서 나흘째 되던 날 연락이 왔습니다. 움직이라는 신호였어요. 그날 밤 우리는 차에 실려 어딘가로 이동했습니다. 몇 시간을 달렸는지 모르겠어요. 차 안에 불이 없었으니까요. 성민이가 제 옆에서 시간을 세고 있었어요. 나중에 말하기를 5시간 20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는 군관이니까 그런 게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공항이었습니다. 작은 국내선 공항이었어요. 성애가 중국어로 연락책과 이야기를 나눴고 우리는 중국인 가족으로 위장해서 들어갔습니다. 미조 서류였어요. 국정원이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손에 쥐면서 30년 동안 남의 작전을 짜던 사람이 이제 남이 짜준 작전 안으로 들어가는구나 싶었어요.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비행기에 탔습니다. 동남아시아인이었어요. 이륙하는 순간 아내가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중국 땅이 멀어지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 창밖을 한참 봤습니다. 저 너머 어딘가에 북한이 있고 어머니가 계시고 제가 30년을 살아온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게 이제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동남아에 내리니 한국 측 연락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분이었어요. 우리를 보더니 조용히 악수를 건네며 말씀하셨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단계만 남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말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상상이나 하시겠습니까? 30년 동안 나라를 위해 충성하던 사람이 적국의 정보기관에게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 그 순간을요. 저는 그게 적국이 아니었어요. 그분들이 진짜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한국 공간에 들어가는 건 아주 조용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른 아침 문이 열리고 우리 넷이 들어갔어요. 공관 직원분이 나오셨어요. 아주 평범하게 생긴 분이었는데 저를 보시더니 이러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20여일 동안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성애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제 옆에 쪼그려 앉았어요. 아내는 제 등을 손으로 두드렸습니다. 성민이는 서서 눈을 깜빡이고 있었어요. 그 아이도 울고 싶었을 텐데 군관이라 그러지 못한 거예요. 나중에 아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저 그때 진짜 많이 울고 싶었어요. 저는 그 말 듣고 나도 그랬다고 했습니다. 공관 안에서 국정원 분들을 처음 만났습니다. 한국에선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총참모부 중장이 살아서 가족과 함께 넘어온 것이요. 면담이 오래 걸렸어요. 저는 아는 것을 다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것들을요.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군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이번엔 북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언젠가 올 통일을 위해서. 최동혁이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제가 들어가니까 그 녀석이 일어서서 저를 봤어요. 아무 말 없이 서로 봤습니다. 30년 전후가 그렇게 마주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녀석이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 손을 잡고 한참 있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반갑다는 말도 필요 없었어요. 한국 땅을 처음 밟은 건 2026년 2월 인천공항이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걸어 나오는데 공항 안이 어찌나 환하던지요. 조명이 다른 게 아니라 사람들 얼굴이 달랐어요. 어딘가 무거운 게 없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처음엔 뭔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얼굴이라는 걸요. 하나원에 들어갔습니다. 탈북자들이 정착교육을 받는 곳이에요. 거기서 처음으로 마트라는 데를 갔습니다. 정착교육의 일환으로 생활체험을 하는 거였어요. 마트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냥 멈췄습니다. 입구에서 한참 서 있었어요. 쌀 코너였어요. 쌀 종류가 수십 가지였습니다. 5,000원짜리부터 3만원짜리까지. 여러 지역 쌀, 여러 품종, 크기도 다르고 포장도 다르고. 저는 그 쌀포대들 앞에서 그만 주저앉아 버렸어요. 장마당에서 킬로그램에 6,000원 하던 쌀이 생각났습니다.
꽃제비 아이들이 생각났어요. 어머니 기침 소리가 생각났어요. 다 여기서 생각났습니다.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들고 말씀드렸어요. 아주머니, 저 북한에서 왔습니다. 쌀이 이렇게 많아서 좀 놀랐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잠깐 저를 보시더니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아이고, 어르신, 잘 오셨어요. 이제 여기서 편히 사세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요. 말이 필요 없는 온기가 있는 나라라는 거요. 여러분 어르신들은 아실 겁니다. 밥 한 끼가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보리고개 넘기시던 그 시절 아신 분들은요. 저는 한국 와서 처음 며칠은 밥을 먹으면서 매번 울었어요. 쌀밥이 이렇게 맛있는 건지 몰랐습니다. 공짜로 주는 게 아닌데도, 당연한 게 아닌데도 다들 그냥 당연하게 먹고 있었어요. 저는 그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성민이는 한국 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군사학을 공부한다고 해요. 형이는 중국어 통역사로 일을 시작했어요. 그 낡은 교재 2권이 딸의 직업이 됐습니다. 아내 오키는 요즘 한국 요리를 배우고 있어요.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북한 방식하고 좀 다르다면서 조리법 책을 펴놓고 공부를 합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평화로워 보이던지요. 저는 요즘도 밤이면 베란다에 나가 북쪽 하늘을 바라봅니다. 저 하늘 아래 어딘가에 어머니가 계세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가 출장 간다고 한 게 벌써 몇 달이 지난 걸 아실 텐데 어떻게 지내고 계실지, 기침은 좀 나으셨는지, 밥은 드시고 계신지 어르신들은 아실 겁니다. 이산가족이 얼마나 사무치는 아픔인지를요. 이산가족 상봉방송 보시면서 그렇게 우시던 그 마음, 이제 저도 압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세대의 통일을 보고 싶습니다. 별 2개짜리 견장 달았던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어느 편이 이기는 통일이 아니라 어머니를 만날 수 있는 통일이요. 그게 전부입니다. 저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압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다는 것, 읽고 싶은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 그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이 나라에서 이 자유를 누리고 사시는 어르신들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요. 저는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속으로 같은 말을 합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다고. 아내 오키 목소리가 들린다는 게, 아들 성민이 웃는 얼굴이 보인다는 게, 딸 성애가 통역일 나간다고 현관문 닫는 소리가 들린다는 게, 그 소리 하나하나가 다 기적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르신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 이 자유, 우리 자식들한테 꼭 전해주십시오.